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기구 설계 영상인데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모듈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왼쪽에 로봇 핸드가 있죠. 제가 아이작집 예제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알레그로 핸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로봇 학회에 가면 로봇 핸드와 관련된 연구나 전시회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손가락이 두 개인 그리퍼를 이용해서 주로 조작 작업을 했다면 최근 트렌드는 바로 이 핸드를 이용해서 물체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로봇 핸드로 어떤 물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일단 이 로봇 팔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알레그로 핸들을 오른쪽에 있는 UR 로봇에다가 실제로 어떻게 결합시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이 두 개의 하드웨어는 서로 제조사도 다르고 상호 호환되는 부품도 각 제조회사에서 별도로 제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호환되지 않는 두 개의 모듈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댑터를 설계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 부품의 결합 부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UR3의 말단 결합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단 부위에 보시면 원통형의 몸체가 있고 볼트 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플랜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파이프 형태의 부품 사이의 결합부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로봇이든 간에 이러한 말단 결합 부위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와 같은 그리퍼 등의 툴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 부위에 대한 도면 정보는 보통 제조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의 도면은 제가 UR 홈페이지에서 받은 매뉴얼에서 플랜지 파트에 대한 부분을 따온 것이고요. 매뉴얼의 링크는 제가 영상 본문에 걸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보시면 원통형 바디에 대한 직경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 플랜지 파트에 대한 길이 정보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섹션 AA라고 한 부분은 단면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A가 있고 하단에 있는 A가 있는데요. 이 상단 A부터 하단 A까지를 이만큼 잘라낸 상태에서 이 사이드 뷰에서 본 모습을 이쪽에 섹션 AA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섹션 뷰를 보시면 이 가운데 센터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 단면도 같은 곳에다가 센터 라인을 긋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섹션의 윗부분하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섹션 뷰를 약간 분리해서 표현하기 위한 센터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135도만큼 잘라낸 다음에 사이드 뷰에서 본 모습을 섹션 AA에다가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드 뷰에서 본 모습은 이 위쪽에 있는 섹션 A에 해당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섹션 A가 이렇게 버티컬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쭉 잘려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이드 뷰에서 본 모습을 이 섹션 뷰에다가 고스란히 표현을 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섹션 A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 각도로 잘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섹션 뷰에서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위쪽은 사이드 뷰에서 본 상단의 A 파트를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섹션 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사이드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잘려 있는 이 섹션 라인 있죠. 이 섹션 라인을 수직으로 본 뷰인 이런 식으로 바라본 모습을 여기에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섹션 뷰를 보셨을 때 여기에 탭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탭이 바로 왼쪽에 있는 도면에서 이 아래쪽 방향의 섹션 A가 그어진 라인과 일치하는 이 M6짜리 탭의 단면을 이 오른쪽에 있는 섹션 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결합과 관련된 나사 정보겠죠. 자, 왼쪽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자, 여기 센터 수직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45도 틀어서 뚫려 있는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은 다시 90도 간격으로 총 4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 도면에 표시된 걸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M6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나사, 즉 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M6에서 여기 6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를 보시면 볼트에 이 나사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나사 부분의 기반 직경 사이즈를 의미하고요. 대략
6mm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6라고 하면은 이 볼트 나사가 있는 부위에 대한 기반 직경이 있는데 이 기반 직경이 6mm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그 직경을 측정을 해보면은 6mm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 산들이 막 이렇게 깎여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6mm보다 살짝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6mm를 기반으로 해서 나사를 이렇게 깎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사 부품들은 전부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볼트 규격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관련된 치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결합의 가장 중요한 치수인 M6 탭에 대한 치수를 확인해 보면 M6에 깊이는 8mm만큼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깊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탭에 대한 깊이가 뚫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6H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볼트 너트 사이의 톨러런스와 관련된 규격인데 이 수치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 탭이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직경을 따라서 가공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수치가 정말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게 볼트 규격에 따라서 1, 2mm만 어긋나도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M6 정도의 사이즈면 그 정도는 허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작은 볼트의 경우에는 여유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급적이면 잘 맞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UR3에서 이 M6 탭이 뚫려 있는 직경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50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직경이 50mm인 그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45도 그리고 90도만큼씩 간격을 두어서 총 4개가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해보면 UR의 플랜지 부위의 결합을 위해서 M6 탭이 90도 간격으로 4개 작업이 되어 있고 그때 센터의 기준 직경은 50mm, 50파이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 어댑터를 설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알레그로 핸드의 결합부를 보겠습니다. 알레그로 핸드의 결합부는 왼쪽에 보시면 마운트 블록 디멘전스라고 하는 도면 정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제가 하단에 링크에 걸어 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도면 정보를 보시면 이 마운트 블록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분해 방법은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분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에서 이제 하단부 위에 존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쪽의 사이드 부분에 있는 볼트들을 풀어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일단 마운트 블록 센터에 보시면 M18 사이즈의 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도면 센터를 보시면 서클이 완벽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려지다 말았죠. 도면이 지금 이런 상태로 표기되어 있고 거기에 지시자를 통해서 M18 곱하기 이거는 피치 1.5 탭이 스루로 그러니까 관통형으로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도면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그냥 일반적인 홀이 아니라 나사 탭이에요. 이 나사 탭은 이제 거치대를 여기다가 이제 돌려서 끼워서 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탭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렇게 홀들이 총 6개가 뚫려 있는데요. 이 6개의 홀들이 바로 결합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치를 정면에서 보면 센터를 중심으로 30mm의 직경을 따라서 6개의 홀이 45도 간격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 위쪽과 아래쪽은 보시면 이제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야겠지만 이쪽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45도 해서 위쪽과 아래쪽은 90도 간격으로 홀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볼트 홀이 어떤 직경을 따라서 이렇게 뚫려 있을 때 그때의 직경을 PCD라고 합니다. 이 PCD라고 하는 것은 피치 서클 다이아메타의 약자이고요. 보통 도면에서 PCD가 뭐 30이다, 50이다. 그러면은 그 직경을 따라서 이런 볼트 홀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홀들이 뚫려 있을 때 그때의 볼트를 뚫기 위한 직경은 이제 그 PCD에 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의 정보는 알아봤고 오른쪽에 보시면 측면도가 있는데요. 측면도에 해당 홀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홀들이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홀들은 옆에서 봤을 때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모습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 도면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이드 뷰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홀에 층이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홀은 왜 이렇게 층이 지도록 뚫려 있는 것이냐? 바로 볼트에 머리를 심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이제 그려봤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볼트를 끼워서 체결을 하게 되면 볼트의 머리가 이 파츠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바닥면, 이쪽 바닥면을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는 별도의 간섭이 볼트의 머리와 생기지 않도록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볼트의 머리를 부품 안쪽으로 완전히 심어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설계 방법을 카운터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홀은 카운터 보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마운트 블록 도면에서는 PCD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카운터 보어는 또 무엇이고 이것은 왜 이렇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 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할 때 이 카운터 보어에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 볼트가 끼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볼트 사이즈를 이 카운터 보어의 사이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카운터 보어의 위쪽에 머리가 들어가는 홀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완전히 뚫려 있는 이 부분이 나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홀이 될 텐데요. 이 나사 홀을 보시면 사이즈가 6-파이 3.4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홀이 6개가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쪽에 파이 3.4가 이 홀의 직경을 의미할 텐데, 여기서 파이 그리고 그 다음 숫자를 보시면 3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이 직경 3보다 조금 더 넓게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숫자 3을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M3이라고 하면은 이 볼트의 베이스 직경이 3mm다. 즉 파이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 볼트가 실제로 이 홀에 들어갔을 때 조금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유를 0.4mm만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운터 보어의 치수를 보고 여기는 이제 볼트가 직접적으로 끼워지는 홀의 사이즈가 3.4니까 이 여유 값을 둬서 M3짜리 볼트를 끼울 수 있도록 이 카운터 보어가 뚫렸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터 보어의 사이즈는 M3 나사못을 이쪽에 끼우기 위한 용도로 뚫려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UR과 알레그로 핸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어댑터를 설계할 건데요.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CAD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이고 말 그대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기계 부품들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CAD 툴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많은 유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솔리드웍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티아가 있고 프로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픈소스 기반의 CAD 툴 중에 하나인 FreeCAD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기능도 제공하기는 한데 기존의 2D CAD로 유명한 오토캐드도 있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CAD 툴인 온쉐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온쉐입은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장 용량 걱정이나 별도의 어떤 설치도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저장 용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이작짐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이작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이작심에도 보통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아이작심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CAD 툴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온쉐입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작심하고 온쉐입하고 연동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한 CAD 툴이 없는데
간단한 기구 설계나 아니면 에셋을 내가 직접 설계해서 아이작심에다가 임포트를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온쉐입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많이 사용을 했던 굉장히 익숙한 툴이 하나 있는데요. 지멘스에서 만든 솔리드 엣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거라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설계할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간단한 에셋을 설계를 해서 뭐 아이작심에다가 임포트를 시킬 때는 온쉐입도 가끔씩 쓰기는 하는데요. 꼭 온쉐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CAD 툴을 이용해서 에셋을 만든 것도 아이작심에다가 충분히 임포트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워낙 이 솔리드 엣지가 익숙한 툴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 설계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엣지를 이용해서 어댑터를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계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작업 히스토리 창이 있고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우선 이 베이스 형상을 생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치를 눌러서 보시면 레퍼런스 플레인에다가 우선 63파이라고 하는 서클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리턴을 눌러서 높이 값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63파이에 높이 15mm를 갖는 베이스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피니쉬를 누르고 다음 작업을 보시면 이 홀을 뚫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형상을 보시면 카운터보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볼트 머리를 완전히 이 파트 안으로 숨기는 카운터보어를 뚫는 과정인데 일단 이것도 스케치 과정이 필요하고요. 45도에다가 지금 PCD가 50파이로 그러니까 이 지름이 50mm로 설정을 해서 이 카운터보어 스케치를 마쳤습니다. 그 상태에서 리턴을 눌러서 이제 이 카운터보어를 뚫게 되는데 카운터보어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카운터보어 설정에 필요한 값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보어 다이아미터라고 하는 게 바로 볼트 머리에 대한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이아미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볼트가 M6짜리 탭이거든요. 그래서 M6짜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mm 지름보다 조금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두어서 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카운터보어와 관련된 값들을 입력한 다음에 OK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되면 하나의 카운터보어가 뚫리고요. 지금 여기 나머지 카운터보어 홀들은 스케치를 일일이 이제 배정을 해서 생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그려놓고 이 패턴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스케치를 보시면 PCD 그대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 값 4개를 해주면은 균등한 각도로 이제 4개의 카운터보어 홀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턴을 눌러서 보시면 카운터보어 홀이 총 4개가 생성이 되었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여기에 있는 홀인데요. 이거는 이제 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탭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일단 스케치를 먼저 보시면 자, 스케치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와 연결시키기 위한 파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홀 간격이나 아니면 이제 PCD를 보시면 알레그로 핸드의 마운팅 블록과 연결되는 부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치고 다시 리턴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레드라고 하는 부위에 M3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M3짜리 탭을 여기에다 뚫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뎁스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탭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반대쪽에도 지금 원래 탭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탭만 생성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미러나 패턴과 같은 명령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최대한 스케치해 드리는 노력을 줄이기 위함이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나머지 탭 3개도 미러 명령어를 통해서 자, 여기에 있는 YZ 플레인을 기준으로 미러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탭까지 생성을 했고, 여기 컷아웃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홀을 뚫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치를 보시면 대략 18파이 정도의 지름을 갖는 홀을 이렇게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홀을 뚫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홀 자체가 알레그로 핸드하고 UR3 로봇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뚫은 이유는 혹시 모를 용도를 위해서 뚫어 놓은 것이고요. 자, 로봇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 특별한 기법은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선들 있죠. 전선들을 이 내부 홀을 통해서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혹시라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뚫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퍼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챔퍼 과정까지 제가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댑터를 설계를 완료했는데 어댑터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아무리 도면 보고 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수치가 잘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 검증을 위해서 가상의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어셈블리 화면인데 자, 이 가운데 있는 초록색 부품이 제가 방금 설계했던 어댑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파트를 보시면 UR3에 대한 그 엔드 이펙터 파트가 되는 거예요. 엔드 이펙터 파트를 그 도면을 보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앞부분만 스케치를 해본 거고요. 이 앞에 두 개를 하이드를 시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 그 UR3 파트의 중요한 결합 부위 있죠. 결합 부위에 대한 정보를 잘 담아서 UR3 플랜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어댑터를 여기다 붙일 건데요. 자, 여기 이거를 다시 쇼를 시켜보면 이 파트가 아까 뚫었던 그 카운터보어 있죠. 카운터보어 홀이 UR3 파트하고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도 이 구석 조건을 여기에 있는 카운터보어 홀하고 이 뒤쪽에 있는 UR3에 나와 있는 탭에다가 맞춰가지고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립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더니 조립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UR3에다가 이 어댑터를 조립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조립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CAD를 통해서 미리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하이드 시켰던 알레그로 핸드 마운트 블록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설계를 했었고요. 이 마운팅 블록도 이제 여기에 있는 6개의 홀 있죠. 이 6개의 카운터보어 홀하고 이 뒤쪽에 있는 초록색 파트에 6개의 탭하고 이 홀 기준으로 조립을 해봤을 때 조립이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조립을 했을 때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색 어댑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가공을 위한 2D 도면을 그려볼 겁니다. 3D 모델링이 완료된 후에 어셈블리를 통한 검토까지 마쳤는데요. 아까 어셈블리 뷰에서 왼쪽과 같이 조립 단면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도를 확인하게 되면 조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부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설계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간섭은 없는지 등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D 모델링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솔리드 엣지라는 CAD 툴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다른 CAD 툴을 사용하셔도 전반적인 방법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툴에 조금만 익숙해지셔도 툴을 다루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툴 사용법보다는 설계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모델링을 완료했으면 이걸로 실제 가공을 해야겠죠. 실제 가공을 할 때는 이 3D 모델이 아니라 2D 도면을 그려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D 도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D로 모델링했던 어댑터에 대한 부품을 실제 가공을 위해서 제가 도면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금속 가공은 왼쪽에 보시면 선반이나 밀링, CNC 머신과 같은 고가의 거대한 공작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공 전문 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외주를 맡겨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작 기계들은 보통 가공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구가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면 밀링,
그리고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선반, 그리고 CAM, 즉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툴의 가공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가공하는 방식을 CNC라고 하고요. 이거는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 그 컴퓨터의 수치 제어 방식을 이용해서 이 공작물을 자동으로 생산을 해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머시닝 센터 등등 다양한 종류의 공작 기계가 있습니다. 자, 설계를 하실 때 이런 공작 기계로 어떻게 가공을 할지를 생각하고 잘 설계를 하신다면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공작 기계에 대한 작동 메커니즘을 간략하게라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외주를 맡길 때 지금 보고 계시는 2D 도면을 보내서 외주를 맡기게 되는데요. 제작뿐만 아니라 완성된 부품의 품질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해서 분쟁이 생길 때에도 이 도면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면에 기입되는 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D 도면 작성 시에 기입되는 대부분의 수치는 아까 제가 작성했던 3D 모델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이상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공차라든지 오른쪽에 보시는 표면 조도와 같이 2D 도면에서만 기입되는 수치들이 있는데, 이게 설계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거나 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료 AS를 받거나 심하면 다시 돈을 들여서 가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 기입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2D 도면을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면도하고 측면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뷰에서 필요한 수치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에 이 카운터보어가 이렇게 4개 뚫려 있고요. 이 뚫려 있는 간격을 보시면 일단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4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제가 수치를 작성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센터 라인을 중심으로 45도 기울인 상태에서 그 다음 카운터 보어까지는 90도 간격으로 총 4개의 카운터 보어 홀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의 PCD는 50파이로서 결국 이 카운터 보어 홀을 이용해서 이 어댑터 파트를 UR 로봇에다가 장착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카운터 보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지시자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제가 기입을 했는데요. 일단 앞에 4라는 숫자는 4개가 뚫려 있다라는 것이고, 파이 6.8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쪽에 제가 점선으로 카운터 보어에 대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형상을 기입을 해놨는데, 여기 실제 볼트가 들어가는 홀을 6.8파이의 직경으로 뚫었다. 그러니까 through. 관통을 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가 되겠고요. 이 위쪽에 파이 11.2라고 하는 것은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이 홀에 대한 직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C 프라임 보어는 카운터 보어를 좀 이제 축약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DP, depth 가 되겠죠. 이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홀에 대한 이 깊이 정보는 7이다 라고 이렇게 기입을 하기도 하고, 저는 지시자에다가 많이 정보를 주기는 했는데 이 사이드 뷰에다가 이 DP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면은 작성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PCD는 50파이라고 이렇게 여기 지시자를 통해서 정보를 주기는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PCD 같은 정보는 만약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자동화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시켜두던지 아니면은 이 도면에 직접 수치를 따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해서 M3 탭 DP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DP는 마찬가지로 뎁스가 되겠고, M3 탭을 6개를 뚫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간격을 보시면 45도가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6개가 뚫려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PCD는 30이 될 텐데, 이 정보는 알레그로 핸드의 마운트 블록 디멘전하고 이제 동일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알레그로 핸드의 마운트 블록에 대한 카운터 보어 홀이 있었는데, 그 카운터 보어 홀을 통해서 볼트를 넣어서 결국 그 마운트 블록하고 여기에 있는 이 어댑터하고 결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도 이런 식으로 기입이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가운데 있는 홀도
18 through라고 제가 기입을 해놨고, 뭐 직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댑터에 대한 두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전반적으로 잘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C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못따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작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금속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후처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엣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뭐 굉장히 날카롭게 가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이제 금속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금속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버라고 하는데, 그런 버들을 제거를 해주고 실제 사람이 가공된 이 부품을 만졌을 때 뭐 손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날카로운 엣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따기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못따기와 관련된 수치를 기입을 할 때는 앞에 C를 붙이고요. 이 C는 챔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챔퍼 0.5를 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따기를 해줘라. 0.5라고 하는 것은 이 각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0.5mm, 0.5mm만큼 모를 따가지고 엣지 다듬기 작업을 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큼직한 부위에는 이제 챔퍼를 이런 식으로 다 기입을 했는데, 여기 카운터볼을 뚫었을 때에도 이 볼트 홀 안쪽에 엣지 부분이 또 있을 텐데, 이런 엣지 부분들도 다 이런 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여기 주라고 해놓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0.3으로 할 것, 즉 챔퍼 0.3mm로 해서 다 못따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기입을 해 놓는 겁니다. 사실 뭐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이런 못따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6.3S로 표기된 기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표면 조도라고 해서 가공된 부품에 대한 표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해야 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숫자가 클수록 거칠게 가공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이 삼각형도 더 작게 해서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숫자가 더 작을수록 더 매끄러운 표면으로 가공을 하라는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질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AL7074라고 해서 알루미늄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도 뭐 6064, 7074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70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조금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수량하고 척도들도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뭐 열 처리, 도장, 표면 처리, 도금 이런 식으로 그 후처리에 대한 작업을 명시하는 칸이 있는데, 제가 표면 처리 부분에다가 흑색 아노다이징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아노다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재질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면에다가 산화 피막을 형성하는 표면 처리 기법이 바로 아노다이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알루미늄 파츠를 일단 이런 식으로 다 가공을 마친 상태에서 화학 용액이 있는데, 화학 용액에다가 이걸 담그고 거기에다가 전기를 걸어서 의도적으로 표면을 이제 부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부식돼서 생긴 산화막이 알루미늄을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특정 색깔을 띠는 염료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색깔을 내도록 가공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흑색이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이 흑색으로 한 이유는 알레그로 핸드 색깔이 흑색 내지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면 처리를 지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 작성을 완료를 했고요. 이 작성된 도면을 가공업체에다가 맡겨서 이 부품을 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작한 어댑터는 이 UR3뿐만 아니라 UR5, UR10까지 전부 호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UR3는 조립을 했을 때 어댑터가 이 마지막에 있는 플랜지하고 일자로 쭉 빠지는 형태가 되는 반면에 UR5하고 UR10의 경우에는 플랜지의 안쪽에 있는 직경이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직경까지만 이제 그 어댑터가 맞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작성한 도면을 이용해서 실제로 가공된 부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댑터 부품 가공이 완료돼서 제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포장을 뜯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 각 CAD 도면대로 가공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일단 이제 흑색으로 이제 표면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면에서 보시면 흑색 아노다이징이라는 표기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을 검은색으로 입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4개의 카운터버 홀이 뚫려 있고, 이 4개의 카운터버 홀은 UR 로봇과 이 어댑터를 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사선까지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6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홀이 아니라 탭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를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탭이 되는 거고요. 이 6개의 탭을 통해서 알레그로 핸드의 마운팅 블럭을 이 어댑터하고 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홀을 제가 임의로 뚫어놨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의도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뚫어놓은 홀이 되겠고요. 어떤 구조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 있는 홀을 통해서 뭐 선 같은 것들이, 전선 같은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막아놓는 것보다는 이제 뚫어놓는 게 어떤 나중에 혹시 모를 용도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가공된 어댑터를 이용해서 알레그로 핸드와 UR3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붙어 있던 그리퍼는 떼내고 새로 조립을 할 건데, 조립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볼트를 조립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볼트가 조립될 홀을 맞춘 뒤 볼트를 하나씩 조이게 되는데, 이때 처음 조이는 볼트부터 너무 꽉 조이면 안 됩니다. 일단 4개의 볼트를 전부 느슨하게 조인 다음 두 파트의 정렬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때 하나씩 꽉 조이는 게 좋습니다. 볼트 홀마다 약간씩의 유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꽉 조이게 되면 나머지 볼트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통해서 어댑터가 잘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레그로 핸드하고 UR3를 결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설계한 자료를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GitHub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지토리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타고 오셔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페이지에 오시면은 제가 분해도나 아니면 조립도와 같은 그림들을 일단 넣어놨고, 컨텐츠에도 제가 메쉬 파일들에 대해서는 스텝 파일하고 STL 파일 정도는 만들어서 제가 업로드를 해 두었고요. 2D 드로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면 PDF 파일로 해서 업로드를 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알레그로 핸드하고 UR3를 대상으로 독립된 2개의 하드웨어를 결합하기 위한 어댑터 설계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로봇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어댑터 설계는 어떠한 하드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